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풍요라는 단어는 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새 신발은 다음 겨울로, 따뜻한 방은 다음 해로 미뤄지곤 했죠. 그럼에도 저희 집안에는 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번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원칙이었죠. 가난해도 인색하면 안 된다. 너보다 못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 밥이라도 나눠라. 배고픈 사람을 보면 네 밥 덜어서라도 줘라. 돈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흘러갔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 밥 한 숟갈을 덜어 나누려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등불이 되었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다 보니 제 인생은 언제나 나눔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였습니다. 덕분에 큰돈 한 번 만져본 적은 없어도 제 손에 남은 건 늘 따뜻한 온기였어요. 젊었을 땐 공장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은 거칠어지고 몸에는 기름 냄새가 배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그때 저와 가까이 지내던 또래 청년이 밥을 싸오지 못해 물로 허기를 달랠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도시락을 2개 싸다녔어요. 그 친구가 자꾸 굶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 부탁에 아내가 도시락을 2개씩 싸느라 바빴지만 그렇게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뒤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형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던 그 표정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나눔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 저는 작은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40이 간 넘은 나이에 공장을 그만두자 다들 이유를 묻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마쳐야 했고, 작은 아파트 전세 대출도 남아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공장을 그만두었으니까요. 그때가 아니면 용기를 낼 시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제 오랜 바람을 알았기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포부가 크지 않고 능력도 부족한 남자를 만나 고생만 하는데도 그저 배시시 웃으며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실 제 몸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대상포진에 2번이나 걸렸고 고질적인 피부 발진이 시작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였죠. 기계 앞에서 바깥 공기도 못 마시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제 삶은 저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하니 꾸역꾸역 공장에 나갔습니다. 20년쯤 그렇게 살다 보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출근길에 저도 모르게 울고 퇴근길에도 울며 돌아오곤 했죠. 그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고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아내가 먼저 말하더군요. 사람이 살고 봐야지. 조금 쉬다가 다른 일 알아보자. 이러고는 못 살아. 우리 짐 좀 줄이고 지방으로 이사 가서 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로 인해 살던 도시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 근처 지역이라 그런지 그곳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한창 입시를 앞둔 첫째와 사춘기였던 둘째는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요. 저도 그저 놀 수만은 없었기에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국수였어요. 사람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마음이 녹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말씀이 제 삶을 붙드는 끈이었던 것처럼 국수의 온기가 이상하게 저를 당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 앞에서
지난 세월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데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제 이야기는 그 국물의 온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국수집은 잘 되는 날도 있었고 손님이 뜸한 날도 있더라고요. 한 달 장사해서 제가 가져다 주는 생활비가 많지 않아 미안할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항상 끓는 육수 냄비 옆에는 무료 국수 한 그릇이라는 작은 팻말을 세워두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고 국수를 주고 싶어서요. 그냥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밀면 말없이 고개 숙여 먹던 이들의 든든해진 그 모습이 제 하루의 보람이었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 곁에 두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요. 남는 게 있죠. 마음이요. 돌이켜보면 제 삶의 목표는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없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허기를 잠시라도 덜어준 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따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가난은 부끄럽지 않지만 인색함은 부끄럽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간판도 없는 작은 국수집 문을 엽니다. 한 그릇의 국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길 바라면서요. 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제 가게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 간판을 딸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오래 하시던 떡볶이 가게를 물려받은 곳이라 가게 자체도 아주 낡은 곳을 혼자서 조금씩 손을 보고 들어갔고요. 작은 소도시까지 내려와 그런 모습의 가게가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어느새 그냥 그게 내 모습이지 하며 살다 보니 익숙해지더군요. 허름한 나무문 하나에 낡은 간판 자리만 덩그러니 보이는 저희 가게는 국수집이라 불리는 국수집으로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주셨죠. 간판도 메뉴판도 없는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매일 닦고 정리하면서 어느새 저에게는 정이 든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번듯하게 가게 인테리어를 할 자본이 없었기에 낡은 간판 대신 가게 앞 유리창에 종이로 국수 있음이라 써붙인 게 다였어요. 주방 기구를 둘러싼 간이 테이블에 의자 6개, 테이블 3개, 만석이 되어도 18명의 손님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가게에서 그렇게 장사했죠. 그 정도의 공간이어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멸치를 볶고 다시마를 우려 국물을 내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비릿하고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 냄새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중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수를 끓여냈습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조금 지나 날이 쌀쌀해지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슬쩍 들어와 국수를 주문하셨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잔치국수 되죠? 냄새가 벌써 좋아요. 그렇게 반갑게 외치며 맞아주시는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로 드릴게요. 씩 웃으며 말하고는 국자를 들어 국수를 뜨끈한 물에 헹구어 말아냈죠. 허름한 주방이 잠시나마 그럴듯한 식당처럼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고명으로 올라가는 달걀 지단, 송송 썬 김치, 잘게 채 썬 김, 다진 파를 올려 뜨끈한 국수를 손님 한 분 한 분 앞에 내놓을 때마다 느꼈거든요. 손님들이 한 젓가락에 채워지는 그 온기를요. 하지만 하루 매출은 고작 몇만 원일 때가 많았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 때만 해도 국수 한 그릇이 2,000원이었거든요.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열심히 팔아도 하루에 50그릇을 넘기지 못하니 아무리 팔아도 10만 원을 넘은 날은 드물었어요.
나름 국수와 곁들여 드시라고 부침개도 팔아봤지만 사정은 비슷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장사 걱정을 할 때도 많았죠. 그러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여기 오면 마음이 풀려요 라며 미소 지을 때 저는 손끝의 피로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가끔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웃으며 말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딸은 이 집 국수가 제일 맛있대요. 그들의 웃음이 제 가게의 간판이라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는 가을. 그런 날은 국수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제법 있는 편이라 한창 바쁘다가 잠시 한산하던 때였죠. 젖은 우산을 든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는데 신발과 옷 밑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여기 가게 이름이 뭐예요? 국수 파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근사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이요? 아직 없어요. 그냥 국수집이에요. 제 대답을 듣고 그 중년 남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묻더군요. 그럼 계산은 어디서 해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저는 일어나 국수를 말아내며 말했죠. 네, 저기 국자 옆에 통 보이시죠? 그 빨간 양동이요. 거기에 국수값 그냥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는 신기하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주문을 했고, 저는 주문에 맞춰 국수를 내드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잔치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돈통에 돈을 넣으며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이런 데가 오래 가야 하는데 정말 깔끔하고 시원하네요. 자주 올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중년 남자는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마다 신문을 반으로 접어두고 국수 하나요? 라고만 말하셨죠. 저는 그 손님이 자주 오시길 바라며 국수를 더 정성껏 끓여냈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가게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셨거든요. 도통 옆에 붙은 무료 국수 한 그릇에 대해 묻기도 하셨고, 장사는 잘 되는지, 가격이 싸서 좋기는 한데 힘들지는 않은지 같은 이야기도요.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저를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고, 무료 국수를 드시러 오는 손님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년 남자 손님이 오셔서 그 명분을 자꾸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손님들이 매일 따뜻했어요 라고 남기는 말 한마디가 제 가게 이름이자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온기를 받고 국수값과 함께 미소를 받는 하루라는 것을요. 그게 제 국수집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중년 남자 손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물론 자주 오시는 손님이라면 그 어떤 분이라도 궁금해지긴 했지만요. 가게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국수집엔 무료 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분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게 한쪽 벽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여둔 뒤부터였죠. 오늘도 힘든 하루를 버티신 당신께 국수 한 그릇 드립니다. 단 한 줄뿐이었지만 그 문장을 본 이들이 가만히 앉아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특히 그분들께 저희 가게의 국수가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매일 새벽 5시, 저희 가게 문을 열기도 전 거리에선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가게 앞 골목을 매일 새벽 쓸던 아주머니셨죠. 제가 가게 문을 열 때면 골목 끝에서 다시 돌아오며 골목을 쓸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바라거나 대가를 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분이셨는데 매일 운동 삼아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안에 붙은 종이를 보고 오셨다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진짜로 공짜예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로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시작하셔야죠. 그날 아주머니는 국수를 반쯤 남긴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식들이 모두 객지로 떠나고 저 혼자 남아서 매일 김치에 밥을 먹거든요. 그 후로도 아주머니는 제 가게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 한마디가 저를 하루 종일 웃게 만들었고 장사를 즐겁게 해주었죠. 그런 아주머니께 제가 먼저 국수 드시고 가세요 라며 권하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제가 고마웠는지 저희 가게의 무료 국수 이야기를 동네에 전하며 입소문 알림이가 되어주셨죠. 덕분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국수를 드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늘 구두 닦기 상자를 놓고 계신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딱 봐도 손님이 많지 않아 보였는데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더군요. 비 오는 날에도 상자를 덮고 우산 하나로 버티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직접 나가 노인분께 권했습니다. 따뜻한 거 한 그릇 하시죠. 노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도 국수 먹으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분은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더니 제 뒤를 따라 가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그릇을 뚝딱 드신 노인분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셨죠. 그러던 어느 날 국수를 다 드신 뒤 늘 가지고 다니시던 상자에서 잘 닦인 신발 한 켤레를 제 앞에 내미시더군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랐는데 제 신발이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일을 했거든요. 이건 내 방식의 계산이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국수집 사장 구두는 내가 닦아줄게요. 그냥 밥만 얻어먹긴 미안하잖소. 그날 이후 제 신발은 늘 번들번들 윤이 났습니다. 그 신발의 광이 사라질 때쯤이면 노인은 다시 닦아주셨죠. 노인분이 닦아준 신발처럼 제 마음도 매번 윤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그런 호사를 누리니 오히려 제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런 따뜻한 인연은 손님들을 만나며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젊은 남자와 어린 딸이 찾아온 날도 그랬습니다. 남자는 말수가 적었고 어린 소녀는 한참을 메뉴판을 찾다가 없다는 걸 알고는 제 쪽을 바라보더군요. 아저씨, 여긴 메뉴가 없어요? 귀여운 목소리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선 그냥 국수가 메뉴란다. 따뜻한 국수가 제일 잘 나가. 그러자 소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그럼 저는 국수 하나 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귀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아이들 어릴 적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제가 얼른 국수를 말아내자 작은 소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며 한 숟가락 국물부터 맛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아빠, 여긴 국물이 마음에 들어. 너무 맛있다. 그날 이후 그 부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먼저 내보내고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한눈에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저는 얼른 가보세요 라며 조용히 내보냈고요. 남자는 늘 조용했지만 올 때마다 계산통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국수값 다 드릴게요. 딸아이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간판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는 가게였지만 말이죠. 그 누구라도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는 한 그릇의 국수에서 자신만의 온기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으니 충분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멸치 육수 냄새와 함께 그 중년 손님, 청소 아주머니, 구두 닦기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떠오르며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 순간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구나.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더군요. 여기,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 하지 않았소?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아드님은 안 계세요. 많이 추우시죠? 일단 앉으세요. 국수 한 그릇 드릴게요. 제 말에 할머니는 문턱을 천천히 넘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니 허름한 회색 외투는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머리가 바람을 많이 맞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시더니 마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국수 한 그릇 있나?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며 살폈죠. 예, 잠시만요. 그리고 할머니께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앉혀드리는 대로 의자에 조심스레 앉으시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가게를 둘러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어 허공을 헤매는 듯 했죠. 그런 할머니를 틈틈이 바라보며 국수를 내드리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잡은 손을 덜덜 떨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하네요. 오래간만에 사람이 해준 밥 먹네요. 고마워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에게 익숙하게 됐던 맛있어요. 나 잘 먹었습니다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 말 속에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오래 기다린 온기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조심스레 국수를 드시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여전히 눈이 많이 오나요? 여기가 원래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 할머니께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비해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이곳에 안 사세요? 댁이 어디신데요? 멀지 않으시면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문 밖을 바라보며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이 양반은 왜 안 와? 얼른 장 봐서 김장해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서 애를 태워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었고 말씀의 흐름도 자꾸 엇나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국수를 다 드신 할머니는 주머니를 한참 뒤지시더니 결국 지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드신 게 더 중요하죠. 국수 맛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묻는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니 가게를 나서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멈칫하시며 어디로 갈지 몰라 종종 거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 근처 파출소에 연락을 드렸죠. 다행히 경찰분들이 신속히 와주셨고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경찰을 보시자 덤덤하게 그들을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삼 나이가 들어 몸이 병든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요. 그릇 하나 닦는 일도 바닥을 정리하는 일도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해준 밥이라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누군가와의 추억을 더듬으려 나오신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분을 찾으시던 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무사히 만나 집으로 돌아가 안전해지시길 바랐죠. 하지만 정작 제가 맞이하는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간판도 달지 못한 채 운영한 가게의 임대료가 꾸준히 올랐고 밀가루 값은 2배로 뛰었으니까요. 3,000원까지 올린 국수값에도 손해가 날 지경이었죠. 국수를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수집을 하며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되니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세월 동안 아이들이 자라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며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가게였기에 더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 보였고 언제까지나 이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게 가장으로서 미안하더군요. 이제 그만 욕심 챙기고 접어야 하나. 어디 가서 아파트 경비라도 하면. 손에 잡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를 설거지통에 내려놓으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그 무렵 첫째 아들이 저와 아내에게 말을 꺼냈거든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잘 살면서 꼭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으니 덜컥 도와주겠다는 말을 못하는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아내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죄송하죠. 평생 저희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준 건 많지 않아도 이 아이 마음은 곱게 자랐구나. 내가 조금 더 강하고 단단한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는 저축해둔 돈과 곧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 통장을 내밀며 최대한 가진 돈을 꺼내려 했었지만 한숨을 쉬었죠.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었기에 전세금 올려줄 돈이라 그 돈을 아들에게 모두 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속사정을 아는 저로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죠. 그러다 보니 가게를 빼고 보증금을 보태면 우리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으니 이제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었죠. 그런 고민을 하며 일단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여기 국수 파는 가게가 맞나요? 이 가게는 간판이 왜 없는 거죠? 그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네, 국수집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게 문 처음 열 때부터 간판을 달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그냥 국수집이라고 불리고 있죠. 제 대답을 들은 정장 입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게를 살펴보더군요. 천천히 무언가를 확인하듯 둘러보는 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살폈죠. 한눈에 봐도 좋은 재질의 정장에 비싼 시계와 구두를 신은 그는 이 낡은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한 말에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혹시 1년 전 이맘때쯤 밤에 혼자 오셨던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그때 경찰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숨이 멎는 듯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인계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후로 잘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그 치매라고 하셨던 그분이요? 무사히 집으로 가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제 대답에 정장 입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시더군요. 네, 그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머니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이렇게 늦었네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자꾸 그 국수 먹고 싶다 하세요. 가게 이름이 없다고만 하셔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죠. 그런데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국수, 그 집 냄새가 잊히질 않는다. 라고요. 요즘 병원에서 식사를 도통 못하셔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파출소에 물어보니 이 골목이라 하시길래 왔는데 정말 간판이 없어서 몇 번이나 지나치다가 겨우 들어왔네요. 진짜 간판이 없는 국수집이네요.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으며 그날 국수를 드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한 그릇이 할머니께 어떤 상이나 보상보다 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으니까요. 그릇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일을 그만두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박한 얼굴로 서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국수의 국물과 면을 따로 포장해달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할머니가 계신 병원은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정장 입은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하더라고요. 병원이 여기서 차로 30분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병원 안에 가스불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다면 버너라도 챙겨가서 그 앞에서 끓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서두르셔도 30분 거리면 국수가 다 불어버려서 맛이 안 날 겁니다. 제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하시더군요. 어머니께 직접 끓여드릴 수 있다면 더 좋죠. 병실에 간병인용 작은 취사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곧장 가게를 닫고 냄비와 육수, 고명 재료를 챙겨 정장 입은 남자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반질반질한 검은 세단의 고급 시트에 제 낡은 옷이 다 더럽힐까 조마조마했죠. 죄송해요. 장사하던 중이라 옷차림이 이래서 차가 더러워지면 어쩌죠? 정장 입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 국수를 끓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신세를 또 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세단을 타고 도착한 병원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고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돈 있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곳이었죠. 주차장에 내려 재료와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니 남자가 VIP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순간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몇 개의 병실을 지나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하얀 침대 위에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침대를 경사지게 올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셨고 한눈에 봐도 작년에 가게에서 뵈었을 때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냄비를 꺼내 취사 공간으로 가 불을 켰어요. 육수를 데우고 국수를 삶는 동안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맛있게 드시고 오래 사세요. 국수가 익자 물을 빼고 뜨끈한 육수를 부은 뒤 달걀 지단과 김, 파, 김치 등등 고명을 정성껏 얹으면서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정성을 다한 한 그릇이었을 겁니다. 완성된 국수를 병상 옆 테이블에 올려드리고 할머니를 부르자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군요. 주변을 둘러보지도 못한 채 천천히 눈을 떴다 감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국수, 그 집에서 끓인 그 국수구나. 그 냄새야. 맞아.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천천히 침대 각도를 조절하며 할머니가 좀 더 편히 앉을 수 있게 해드리더군요. 그는 젓가락으로 국수를 저어 숟가락에 덜어 조심스레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가셨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씹으셨어요. 그렇게 한 입, 또 한 입 국수를 드시며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본 행복한 얼굴이더라고요. 정장 입은 남자는 할머니 곁에서 국수를 한 숟갈 한 숟갈 아주 정성스럽게 떠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그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시는 할머니를 보며
정장 입은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에게 웃어 보이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모자 사이를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제 모습이 후회로 밀려와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께는 기운 내셔서 건강해지세요 하고 인사드린 뒤 저는 그 병실을 조용히 빠져나오고 말았죠. 정장 입은 남자는 병원 앞까지 따라 나와 말하더군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정신이 드셨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택시 타고 가시면 제가 나중에 그에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휴,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어머니께 가보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러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미는 봉투를 받지 않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저야 무료국수 한 그릇 더 내드린 것 뿐이었으니까요. 형편도 넉넉치 않은 제가 체면을 차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 남자의 효심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정장 입은 남자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접니다. 어제 국수 부탁드렸던 어머니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덕분에 식사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만 들고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국수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의 말에 주저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게 문을 닫고 필요한 재료를 챙기며 준비를 했죠. 집에 들러 검은 정장을 챙겨 입고 단정히 여며 장례식장으로 향했고요. 문을 들어서자 숨이 멎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국화꽃과 향냄새가 뒤섞인 공간에 수백 명의 조문객이 줄을 서 있더군요. 그 광경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라 재료가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도 들더라고요. 잠시 후 상주인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채였죠. 그는 제 손에서 앞치마와 재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대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들통 여러 개가 줄지어 있었고 이미 물은 팔팔 끓고 있더라고요. 김이 자욱한 주방 안은 뜨겁고 숨이 막혔지만 저는 필요한 재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정신없이 살폈죠. 앞치마를 두르고 두건을 쓰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면발이 물속에서 춤을 추듯 흔들리며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손은 더욱 바빠지더군요. 팔에 김이 다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수를 삶고 그릇에 담고 뜨끈한 육수를 붓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파, 김가루, 잘게 썬 김치를 고명으로 얹어 끊임없이 국수를 만들어냈어요.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쉼없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을 통해 겨우 손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눈이 붉은 이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이들, 조용히 숟가락을 든 이들이 모두 국수를 반기며 젓가락을 들더라고요. 제발 모두가 할머니처럼 맛있게 드시길. 그 마음 하나로 긴장된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주방 가까운 자리에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국수 참 따뜻하네요. 맛이 깨끗하고 구수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상주 쪽을 바라보았어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랐거든요. 그래서였는지 국수를 끓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만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늘 나눠주던 온기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저는 국수를 끓이고 또 끓이며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밤이 늦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국수가 다 떨어질 즈음 주방 안에는 김 대신 따뜻한 숨결이 가득한 것 같았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미소를 지으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장례가 끝난 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조용해진 빈소 앞마당에 서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공기를 감싸고 있는 그곳의 분위기는 아무리 장사를 오래 한 적에도 익숙해질 수 없더군요. 그때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죠.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눈가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던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며 쓸쓸한 미소를 지은 채였고요. 이건 어머니와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가 내민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장례 내내 성심껏 국수를 끓여 손님들에게 내놓은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추모였기에 돈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저 할머니를 보내드리러 온 사람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길 바란 마음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저는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저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제 국수를 좋아하셨다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해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생만 하셨지 호강 한번 제대로 못하신 분이었어요. 음식은 그냥 움직이기 위해 먹는 거라고 하셨지 무엇이 맛있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게에서 드신 국수가 얼마나 맛있으셨는지 그 후로 정신이 드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취향이었죠. 할머니 이야기를 하던 그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에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위로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것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는 봉투를 다시 내밀며 저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그 봉투를 받고 말았습니다. 제법 두꺼운 봉투더라고요. 제가 만든 국수보다 훨씬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죠. 하지만 남자에게 세세한 이야기를 건네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정장 입은 남자는 다시 가게를 찾았더군요. 할머니가 앉아 식사하셨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묻더니 그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드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왔어요 하며 종종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국수가 정말 맛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도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답답했던 마음을 어디에라도 내어놓으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등기우편이 도착했더군요. 봉투 안에는 제 아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 한 통이 들어있었고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믿기 어려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온 건지 살피던 중 함께 들어있던 한 장의 편지를 보고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단 세 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좋은 음식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어머니께 물려받은 제가 이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건넨 한 그릇의 국수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과분한 아파트를 덥석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면 돌려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돌려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등기부등본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깜짝 놀라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내심 뿌듯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언제라도 오시면 돌려드릴 거니까 일단 잘 관리해. 혹시라도 너희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 명의만 네 거라 생각해라. 그렇게 또다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가게엔 간판이 없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국수집이라 부르며 찾아오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국수를 만들며 그 한 그릇의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끔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와 조용히 국수를 드시곤 합니다. 오늘도 그 맛 그대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한동안 발걸음을 끊으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집 이야기를 꺼냈죠. 덕분에 아들이 신혼살림을 잘 차렸으니 집은 다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염치 없지만 아들 내외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그 얘기하시면 저 다시는 못 옵니다. 어머니를 찾아주시고 식사까지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 마지막 식사까지 챙겨주셨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서 덕분에 아들 여성네는 집 걱정 없이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어제처럼 멸치를 볶고 다시마를 우려내며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 있습니다. 십수년이 흘러도 그 냄새는 여전히 제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죠. 가게 문을 여는 문소리가 나면 혹시나 그분이 다시 오신 건 아닐까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늘 그렇듯 동네 주민이나 낯선 여행객이 들어오고요. 그때마다 저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제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물다 가는 허름한 국수집일지라도 저에게는 세상을 버티게 해준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간판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는 이 가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들어왔다가 국수 한 그릇에 온기를 품고 나갔습니다. 그 온기가 돌고 돌아 다시 제게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지내고 있죠. 한때는 단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끓이던 한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그릇마다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불 앞에 서서 그날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아직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국수의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가게 안을 따뜻하게 덮어줄 때면 저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온기는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데워주는 것이란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일도 문을 열 겁니다. 가게 간판은 여전히 없을 테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마다 이곳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국수 같은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속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도록 말이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할 음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